나쁨 단계로 높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점차 흐려져 중부와 호남지방, 제주도에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3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꾸라지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는 튼튼한 구물망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부동산 투기 방지 법안의 빠른 처리를 약속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LH 재발 방지 법안,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남근 변호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뜨겁습니다. 그런데 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자 단일화의 균열이 조금 보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서로 고성도 오가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하면서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와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정치적 원의 시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한 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 코로나 감염 재생산 지수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생산 지수가 다시 1을 넘었습니다. 긴장의 끈을 조여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백신 접종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뉴스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날은 따뜻해지는데 점점 따스해지는데 미세먼지 황사 소식에 답답합니다. 목이 아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목이 많이 아픕니다. 내일은 최악 황사가 온다고 하니까 더 조심하십시오. 이럴 때 마스크가 일석이조입니다. 코로나도 예방하고 미세먼지도 잡고 마스크 잘 쓰고 계시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봄은 잘 즐기고 계신지요? 어디서 뭐 하면서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오늘도 7시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82명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낮아지긴 했는데 휴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이틀만 해도 연속으로 400명대가 나왔고, 특히 토요일은 490명이나 나와서 500명이 육박했었습니다. 예. 이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주 목욕탕이요. 네, 이 나흘 만에 누적 확진자 수가 150명이나 많이 나왔습니다. 목욕탕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욕탕, 사우나 아주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성남시 중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이 도우미 관련 확진자가 엿새 만에 20명을 넘겼는데요. 아니요, 코로나 시대에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서. 네, 그래서 이 신분 노출을 꺼리는 업종 특성상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속을 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는 응급실에 입원 중이던 20대 환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에 걸린 이후 두 번째로 사망한 20대 사망자가 됐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네, 내일 오전 이 4차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확정할 것이다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현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 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428명으로 한 주 전보다 15%나 늘었고요. 계속 늘고 있어요. 네, 이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의 사람을 감염시키는지 이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1을 넘으면 확산세가 되는데 그렇죠. 1을 넘겼습니다. 2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자, 다음 달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층도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한다고요? 네, 그동안 요양병원 등 집단 밀집 시설과 이 코로나19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해 왔는데 예. 현재까지 이 우선 접종 대상자 중에서 75% 정도 접종을 마친 상황입니다. 예. 이에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국민들을 시작으로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그리고 어르신, 보건의료인 등 약 1,150만 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마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우선 고령층 일찌감치 6월까지 마치고요. 네, 일단 당장 4월 초, 그러니까 다음 달 초순에는 75살 이상의 고령층에 대해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고요. 예. 특히 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접종센터까지 어르신들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접종 대상을 사전 등록하고 이동, 접종, 귀가까지 이제 모니터링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에서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만 65세 이상으로 접종을 확대함에 따라서 이번 달 4주차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도 접종이 시작되고요. 선생님은요? 네, 학교 보건교사 그리고 저학년 교사부터 순차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투석 환자 등 만성 질환자 10만여 명 그리고 보건의료인, 경찰, 소방, 군인 등도 3분기에서 2분기로 접종 시기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공사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5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착착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2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 접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월에 영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오는 2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LH 관련 후속 대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네, 이 대책이 첫 번째로는 LH 임직원들의 토지 매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네. 농사든 거주든 실제 사용할 땅이 아니면 토지를 사고 팔 수 없도록 LH 사규로 못 받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LH 임직원들의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상시 감독하고 또 신도시 같은 개발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임직원 토지를 먼저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불법 투기, 의심 행위가 적발되면 인사조치도 하고 또 수사도 의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1차 전수조사 과정에서 투기 의심 사례로 지목된 LH 직원 20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투기로 판단될 경우 농지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이고요. 이 처분 명령 뒤에도 1년 안에 땅을 안 팔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적폐 척결하겠다고요? 네,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 및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서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는 부동산 적폐 청산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시장 안정에만 몰두했다라면서 이런 반성위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은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자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투기 의혹 공무원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흥시 의원 A씨 그리고 그 딸의 자택 그리고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의 자택과 사무실, 이 포천시 공무원 C씨의 이 근무지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A씨 의원은 최근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 노후에 살기 위해서 구입한 토지일 뿐이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요. 네. 이 B씨는 지난해 7월 광명시에 소재한 임야 793제곱미터를 본인을 포함해서 가족 4명이 공동 명의로 매입했고 이 포천시 공무원은 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40억 원이나 빌려와서 매입해 투기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적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걸 보여줬으면 합니다. 검찰도 나섰어요? 네, 대검찰청은 오늘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검찰 내에 수사 협력단을 설치했습니다. 예. 협력단은 기소와 영장 청구 등 경찰 수사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지휘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같은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공직자는 고위공직자 관련 사안만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국의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세금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2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네.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이긴 한데요. 아파트 공시가격은 말씀하신 대로 세금,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 등 20가지 정도의 행정 분야에 활용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정부는 6억 이하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에는 재산세율을 오히려 0.05% 낮추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세금 폭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아파트 공시가격을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시세 반영률의 90% 수준으로 만들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은 70% 정도까지 높였습니다. 네. 특히 세종시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70%가 넘었고요. 세종시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만큼 실제 거래액과 공시지가의 갭이 컸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23%, 대전이 20%, 서울이 19% 순이었습니다. 네. 전국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30만 9천여 호에서 52만 4천여 호로 늘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단일화 과정이 조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양측이 오는 19일,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마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요. 이 분위기는 영 좋지 않습니다. 양측은 여론조사 문항과 기관 선정 등을 두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단일화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또 그만큼 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에 설전도 오가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는 오늘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고 거기에 더해서 당 외곽 유력 대권 주자가 결합하게 되면 내년 대선은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치러지는 최악의 대선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들었어요. 네, 이 토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은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없다라면서 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후보들 간의 일정한 토론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화났어요. 네, 요즘 LH 사태로 지지율이 올라간다 싶으니 3자 구도로 가겠다는 밑자락을 까는 것인가 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서슬이 시퍼럴 때 본인은 정치 생명을 걸고 싸웠는데 그때 오세훈 후보는 어디 계셨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좀 비판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정말 모욕적이라면서 어디서 엉뚱한 소리를 듣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지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화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환경단체들을 국정원이 사찰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환경단체들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실제로 사찰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사찰 피해를 입은 환경단체들이 4대강 사찰 연루 의혹을 부인해온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박형준 후보가 홍보기획관일 때 사찰 문건을 보고받았고 이번 문건도 본인 요청으로 배포받은 것으로 나온다라며 하지만 박형준 후보는 각종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은 사찰에 관여한 바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환경단체들은 지난주 KBS가 단독 입수해 보도했던 국정원 사찰 원문 자료 107쪽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주도 하에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인물이라면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종교계 학교회 등 전방위에 걸쳐서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국가 폭력, 국가 범죄인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밝혀져야 될 텐데 선거가 끝나도 이 문제는 좀 명확하게 해결됐으면 합니다. 지난주부터 공기가 안 좋습니다. 목도 아프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의 하늘을 뒤덮고 있는데요. 심각합니다. 네, 수도권과 충남에는 이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함께 발효 중에 있는데요.
서울은 매우 나쁨까지 치솟아 있고요. 그 밖에 전국 많은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사도 온다면서요. 네, 한 화요일쯤이면은 공기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예보가 있었는데 오늘 늦은 밤부터 전국 곳곳에 이 기류 흐름이 바뀌면서 중국에서 발원된 황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곳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때문에 내일 또 미세먼지는 전국 대부분에서 매우 나쁨 수치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각별히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한테 편지를 쓴 학생한테 답장을 쓰셨어요. 그게 공개됐네요. 네, 지난해 10월 이 다스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 그리고 벌금 130억 원 그리고 추징금 57억여 원이 확정된 뒤에 이 기결수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 한 학생에게 답장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이 네티즌이 직접 답장을 받았다며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손글씨로 쓰인 편지고요. 뭐 땡땡땡 학생 앞 이렇게 문구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그 문체가 맞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편지를 통해서 뜻밖의 편지를 받고 반가웠다라면서 나 자신 부족한 점이 많지만 평생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내고 있다라면서 언젠간 밝게 웃으며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학생 앞날과 집안의 행복을 가득하길 바란다.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이 편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냥 그렇습니다. 네. 청와대 출입 기자가 한 음식점 사장을 폭행했어요. 폭행해서 한쪽 눈이 실명됐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해서 부친의 한쪽 눈이 실명됐다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부친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며 CCTV를 함께 공개했는데요. CCTV는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주차장에서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청원인 주장에 따르면 이 폭행이 일어난 이유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앞으로 가게에 오지 말라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청원인은 가해자는 인터넷에 이름을 치면 나오는 사람으로 현재 모 신문 정치부 기자라면서 국제 당수도 연맹의 지도관장 및 각종 운동의 유단자라고 가해자 신상을 명시했습니다. 국제 당수도 연맹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 가해자의 아내라고 밝힌 A 씨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피해자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이 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사는 집까지 내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폭행은 인정하는군요. 네. 그리고 주점 개업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남편에게 다가와서 이유 없이 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1대1로 싸우자고 제안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마치 술값을 제대로 안 내는 파렴치한 사람처럼 묘사한 언론의 이 섣부른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사자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뭐 당사자 자체는 얘기가 없는데요. 일단 신문사는요? 네, 신문사도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 기자를 폭행한 언론인이 있는 신문사는 대구신문으로 알려졌고요. 이 청와대는 1년간 출입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대구신문. 네. 청와대 출입 기자가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조금 자세히 알려지면 또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오늘과의 통화를 가해 기자가 했는데요.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이 북한과 접촉을 시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화가 시작될까요? 네, 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부터 이 북한과 은밀하게 접촉을 시도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리가 2월 중순 이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북한 정부에 접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밝힌 건데요. 그런데요. 다만 평양으로부터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북한과의 물밑 접촉 시도가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리 외교 당국과도 긴밀한 소통 속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만 북한에게 좀 어떤 목적으로 연락을 하려던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4월 중순쯤에 이 미 국무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북미 관계의 밑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세현 전 장관 모셔가지고 자세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에서 또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졌어요.
네, 어제 군경의 강경 진압이 계속돼서 적어도 38명의 시민이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38명이요? 네, 적어도입니다.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최루탄과 실탄을 쏴댔고 양곤에서만 최소 22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로써 미얀마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또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양곤의 2개 밀집 지역에 대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미얀마에 대한 그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최루탄 등 군용물자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이 무력 행위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경고했고요.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적 자금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재검토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 자국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한국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155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주택 문제는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집을 공공재가 아닌 투기의 수단으로 보는 이기주의와 낮은 금리로 인한 유동성의 확대, 허위 매물로 집값을 유지하려는 사기 매물 등이 합쳐진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단지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새 아파트 계속 공급해야 집값 또 오르고 또 투기 수단이 될 뿐입니다. 주택 공공성을 확고히 하고 보유주택에 대한 철저한 이익 환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0457님께서는 오늘도 콕콕 명쾌하게 짚어주실 건가요? 반가운 목소리 기대합니다. 봄비가 내리려나 날씨가 매우 꾸물꾸물거리네요. 봄비가 안 오고 황사가 와서 꾸물꾸물하는 것 같은데 좀 걱정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4567님께서 중랑천에서 자전거 라이딩 중에 듣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며 타고 있어요. 네. 건강 챙기시고요. 3298님 날씨가 따뜻하니까 마음은 밖으로 나가자고 하고 코로나 미세먼지는 집에 있으라고 하고 산으로 가려니 친구들은 다리가 아파서 못 가고 어찌하오리까 이유가 좀 많으시네요. 네, 그렇죠. 나가야 되는데 황사도 오고요. 먼지도 있고요. 8271님께서는 어제 상쾌하게 나와서 친구 만나러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상쾌한 건 마스크를 안 낀 거였어요. 바로 옆에 편의점에서 마스크 사서 끼웠습니다. 헐, 익숙해졌다고 했지만 그게 아닌가 봐요. 그렇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외출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각별히 챙기셔야 됩니다. 교통정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정현정 씨. 네, 날씨는 포근하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호흡기 건강을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도로 위에는 현재 곳곳으로 정체 구간과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 될 구간이 있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안성분기점에서와 기흥동탄에서 수원까지 이어서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까지는 작업 중입니다. 부근이시라면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더 가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속도 줄여서 지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주감 휴게소 사고를 주목하셔야겠습니다. 2차로에 승용차가 고장나 있어서 여파로 남청주 나들목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했고요.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는 상습 정체 구간인 만큼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는 역시 서울로 들어오는 차들이 많습니다. 화성휴게소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속도 줄여서 지나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금천에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동수원에서 광교터널까지와 부곡에서 동군포까지 이어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건국이래 탐관오리들의 부동산 투기는 부정부패의 대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하고 제도적 장치 만들어야 합니다. 정세균 총리가 소를 잃었다 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투기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여연대 정책위원이신 김남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LH 투기 의혹 처음으로 제기하셨는데요. 자, 이 사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
광명시흥지구는 이제 농지여서 1년에 농지 거래가 뭐 한 건이나 두 건 있을 만큼 한 이제 그런 지역인데요. 네. 거기에 2018년부터 2021년 지금까지도 1, 2월까지도 토지 거래가 한 130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의 광범위한 농지 투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 부분들을 이제 LH 직원이나 뭐 광명시청, 시흥시청 공무원처럼 공직자라면 이러한 농지 투기가 있으니까 이걸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상부에 보고를 하고 예.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이라면 그래야죠. 예, 공직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인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같이 뛰어들어서 나도 한몫 잡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은행 대출 58억까지 받아서 한 100억의 대규모 투기를 이제 하게 되니까 네. 국민들이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큰 배신감을 느끼고 그런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뒤늦게나마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제 정부가 그 전수조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그 공직자들의 명단과 한국부동산원에 있는 전산 기록을 대조를 해서 신도시와 그 주변 지역에 최근 3, 4년 사이에 있어서 토지거래 했던 내역들을 이렇게 대조하는 작업들을 했는데 여기에 너무 무슨 큰 기대 같은 걸 좀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 이름으로 토지거래를 했다라는 거 정도만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공직자라면 이제 그 공직자로서의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하는 거와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들은 이해가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차명 거래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 부분들인데 네. 그 수사는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1차 조사 결과에서 나온 건 이제 자기 이름으로 투기한 사람들 한 20여 명 정도 나왔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실망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첫걸음이고 정부가 더 찾아내겠죠. 경찰도 수사에 나섰고 검찰도 나섰으니까요. 변호사님, 3기 신도시 지역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개발 산업단지 투기 의혹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 그 농지를 도시로 바꾸는 이제 이런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 당연히 전문 투기꾼들의 입장에서는 그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농지를 미리 사뒀다가 뭐 보상이 진행될 때 그 오르는 가격으로 보상을 받는다든가 뭐 대토나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농지를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들이 전국에서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농지 투기 행위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제 정부가 이런 농지를 도시로 개발하는 다양한 사업을 벌일 때는 거기서 농지 투기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를 좀 우려를 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좀 사전 조사 행위 같은 것들이 별로 없었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일정한 농지 투기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LH 직원과 같은 이제 사람들도 그런 농지 투기에 참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LH 뭐 직원, 퇴직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이 투기 대열에 이렇게 합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공직자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네. 뭐 저희가 이제 광명시흥지구를 조사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 농지인데 생산성이 별로 없는 곳인데 뭐 10억, 뭐 20억 이렇게 거액을 주고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예. 또 주소를 보게 되면 뭐 강남, 송파, 뭐 하남 뭐 이런 이제 농사를 짓기엔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농지를 구매한 경우들도 있고요. 네. 또 현장을 가보게 되게 되면 논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선 거기다 묘목 같은 거 심어놓은 경우들도 있고 뭐 쓰레기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분들이 영농 목적의 농지를 구매한 것은 아니고 예. 그런 투기 목적으로 이제 농지를 구입했다라는 것들을 뭐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뭐 이러한 이제 농지에 대한 투기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저희는 이제 이게 부패 이슈도 있지만 공직자가 이런 부동산 투기하면 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좀 투기와의 전쟁 뭐 네. 이런 것들을 좀 선포하고 이참에 우리 사회에서 좀 낮아진 부동산 투기는 뭐 과거에는 뭐 상당한 유법행위 뭐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로 봤었는데 지금 뭐 지금 투자라고 낮아졌던 생각하는 것 경우도 같습니다. 많잖아요. 예, 뭐가 문제냐, 뭐 공직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식까지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좀 그런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보자,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기 뿌리 뽑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공적 개발이 누군가의 사적 이익으로 이어지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 부동산 투기를 막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적 개발을 할 때는 네. 여기에 그런 투기 세력이 결합하지 않도록 그런 차단하는 행위들이 필요한데
뭐 예를 들면 LH 내부에서 보더라도 뭐 적어도 그 부패 방지 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LH가 개발하는 그런 공공택지에서는 한 3, 4년 전 동안의 토지 거래에 대해서 LH 직원이 가담했는지를 조사하는 그런 부패 방지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작동을 했다면 네. 또는 LH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청년 교육도 실시를 하고 토지 거래는 이제 하지 않는다. 토지 거래를 하는데 조사를 하게 되게 되면 뭐 개인정보 동의서 같은 거 제출한다. 이런 어떤 청렴 서약 같은 것들을 받는 작업들을 사전에 했다면 이렇게 많은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참여하는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앞으로 LH 조직의 구조적인 이 투기 의혹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LH 같은 이제 조직은 이 부동산 투기의 유혹이 상당히 강한 조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뭐 직접 이제 뭐 개발 정보들을 알고 있어서 보다도 전국에서 어떤 지역들이 개발이 예상될 지역이라는 것들이 자기 직업상의 경험으로 많이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을 청렴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동산 투기에는 가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높은 윤리의식도 요구가 되는 곳입니다. 네. 이번 이제 것을 통해서 마치 LH 직원들이 개모임하듯이 서로 개발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된 것이죠. 네. 적어도 이제 LH 내부에서 이런 부패 방지 문제나 청렴의식의 공직자 윤리의식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LH 내부에 그런 부패 방지 센터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사전적으로 이런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행위가 있는지를 뭐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LH 직원들에 대한 청렴 교육, 청렴 서약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6262님 질문인데요. 농지 자격 취득 증명, 경작 사실 확인서 등 농업인을 확인하는 절차, 구비 서류가 이장님 확인 도장이나 인구 주민 2명 이상이 확인되면 되는 아주 허술한 제도가 문제입니다. 실경작 사실 허위일 때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현행 농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법의 개정도 필요하고 예. 행정의 이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농계획서를 해야 되는데 영농계획서는 뭐 일주일에 뭐 4일 정도는 뭐 내가 작용을 한다. 네. 그다음에 그 농기계를 이제 장비를 대여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어떤 농민한테 이제 뭐 장비를 대여한다, 뭐 작물을 모르십니다 이런 거 세세하게 적게 돼 있습니다. 네. 몇 개 언론에 나와 있는 이제 영농계획서를 보게 되면 그 빈칸으로 낸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고요. 네. 또 그런 영농계획서대로 영농을 하고 이제 한번 좀 나가봐야 되는데 네. 광명시하고 그 시흥시나 아니면 경기도 같은 데서 나가서 이런 농지 거래가 급증했으니까 혹시 허위의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한 게 아닌가를 조사해야 되는데 체크해야죠. 네. 조사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가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제 농지 자격 취득 증명이 나갔고 나중에 그게 뭐 허위의 영농이라는 것들을 알았을 때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 LH 직원 말고요. 진짜 고급 정보를 다루는 데가 국회이기도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쳐다봐야 되고 예결위에서 돈을 줘야 되고요. 산자위나 농해수위, 환경위 이런 데서 국회의원들은 정보 요구권이 있어서 최고급 정보에 상시 접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저는 굉장히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의 유혹에서 굉장히 자유롭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적어도 국회의원과 같은 고위공직자라면 적어도 자신들이 관여하고 있는 국정의 정보들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는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정도의 어떤 공직자의 윤리의식은 있을 거라는 것들이 국민적인 기대일 겁니다. 기대는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이렇게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도 굉장히 낮아진 것 같고 예. 뭐 공직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뭐 공직자들이 뭐 부동산 투기하고 뭐 농지 사는 게 뭐가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공직자 윤리가 굉장히 퇴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한번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또는 국회의원들의 친인척들을 통해서 농지 같은 것들을 투기한 것들이 아닌가를 한번 조사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20대 국회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손혜원 의원 뭐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네. 국정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투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자는 얘기가 있었고 네. 아마 박덕흠 의원 뭐 이런 분들 때문에 또 이해충돌 방지법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적어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꼭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국회에서는 전수조사도 안 되고 이해충돌 방지법도 안 만들어집니다. 걱정입니다. 자, 이번 LH 사태에서 좀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이 사태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후속 대책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이런 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에 있어 가장 핵심은 투기익을 환수하는 거거든요. 예. 네, 지금 부패방지법상의 업무상 비밀 이용죄에 의하면 이제 7년 이하의 징역을 하면서 그 투기익들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비밀을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라는 것들을 입증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그 공공택지를 지구를 지정하는 업무를 했던 공무원이 투기를 했다 그러면 쉬울 텐데 이번 사건처럼 대부분 이제 거기서부터 거리가 있는 뭐 토지보상과 직원 등이 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보다는 이제 이런 이해 충돌을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공직자라면 누구나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해 충돌 방지 의무에 위반해서 투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투기익에 대해서 뭐 2배 내지 3배 이렇게 환수하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이참에 좀 농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조사를 해서 전국에 있는 농지의 많은 부분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영농계획서를 내서 농지를 취득하고 어떤 개발이 되게 되면 그 투기익을 얻겠다는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같은 데서 한번 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네.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영농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매각 명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예. 농지 매각을 하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이야말로 부동산 투기 이제 뿌리 뽑을 기회, 계기를 만드는 아주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 민변에서 이게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 LH 투기 의혹 사태가 이렇게 불거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우로 있다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뭐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제 그 정치 정략적인 측면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이게 선거 국면이 보다 보니까 그게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서 좀 선거 이후에 이런 것들을 폭로했으면 좋지 않았냐라는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제보가 들어왔고 그게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면 그것을 즉각 세상에 알려야지 어떤 정치적 판단하에서 그걸 선거 이후로 넘긴다든가 한다 그러면 그건 시민단체의 어떤 철학이나 본질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조사를 해서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세상을 알리는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5007님께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투기를 할 줄도 모르고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월급 타서 적금 넣고 통장 보면서 힘든 고비 넘기면서 사는데 요새 뉴스 보면 의욕이 떨어집니다. 패가망신이 뭔지 꼭 보여주세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말씀이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외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김연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열심히 걸으면서 정치하는 김연아입니다. 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요즘 하루에 10km씩 걷는 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평일에는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주말에 이제 더 많이 못 채운 것들을 더 좀 많이 걸어서 채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말에 걷고 있습니다. 네. 무릎 조심하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은 저는 어머니가 입원하셔서 주말에 이제 밤에 이제 간병인들께서 주말에 하루 쉬시거든요. 네. 엄마 간병하면서 지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대학교 때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속상해하시고 그러셨어요? 당연하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네. 불효를 많이 해서 나이 들어서라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LH 투기 사건 계속해서
계속해서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 LH 투기 사건은 계속 불이 옮겨가더니 갑자기 대통령 사저 문제로 갔어요.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올립니다. 좀 그만들 하시죠.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아 위원님? 저는 좀 대통령이 많이 불편하신 심기를 드러내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사전 논란에 대해서 뭐 역대 대통령마다 야당이 제기를 했었고 뭐 불편하실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요즘 다른 뭐 굉장히 국민들에게 공분을 사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SNS에서 특별한 대응을 안 하시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것도 좀 좀스럽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그거에 대한 진위 여부를 떠나서 약간 감정이 실렸다. 그다음에 지금 공적인 것보다는 좀 개인적인 것에 대응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감정이 당연히 실렸죠. 그런데 최민희 의원님? 국민의힘이 진짜 할 일 없다. 네, 그리고 오늘은 늘 국민의힘 도우미로 열심히 하시는 느낌을 주는 진중권 씨조차 이런 비판을 왜 하냐 이렇게 나올 정도로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국민의힘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란은 끝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일 웃겼던 비판 중에 하나가 이게 국민의힘 쪽 비판인지 그냥 보수 언론 비판인지 이명박 대통령 사저의 2.5배다. 그렇게 네. 크다. 뭐 이런 얘기는 정말 조선일보 보도죠. 희대의 코미디 같아요. 왜냐하면 강남 금싸라기 땅과 그 지방에 그 땅이 같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욕을 하기 위한 욕을 계속 생산하는구나. 그래서 LH에 편승해서 대통령이 투기한 듯이 이렇게 몰아가서 누군가, 그건 국민의힘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누군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정말 좀스럽고 민망한 일은 언론도 그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사저에 2.5배다.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이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지방하고 서울하고 집값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돈이면 뭐 서울보다는 지방에서는 면적이 넓겠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이거는 그렇게 이런 것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좀 생각하는 건 정말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면 사소한 건데 왜 이런 거에 대응을 하셨을까라는 게 하나 있고요. 저는 두 번째 이걸 보면서 이제 이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 비판하면서 그 내용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농지제도에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농지제도에? 예, 원래 농지는 그 농사 지으라고 사고 팔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에 보면은 농지를 그런 목적으로 샀다가 중간에 다 전용을 합니다. 그게 법을 어겨서가 아니고요. 의뢰 그런 식으로 다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 해명에 보면은 결국은 대통령 사저 안에 경호동을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주변 농지를 매입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절차를 밟으셨다는 건데 원래 그 절차가 제가 봤을 땐 시장에서 뭐구나 다 하는 일종의 약간 꼼수 같은 편법 같은 겁니다.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원래 그런 목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한 거라서. 근데 이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LH 직원들이 그 신도시 지역에 농지를 사가지고 이제 일종의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거에 대한 이득을 기대한 거잖아요. 같은 용도는 아니지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지금 20명 정도 투기 의심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적발을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신도시 지역이 아닌 것만 빼면 저는 농지 소유에 대해서 투기 혐의로 밝혀내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농지 소유 제도와 이용 제도에 대해서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공교롭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대통령 경호실이나 비서실에서 이걸 추진하면서 이거 농지제도 이러면 안 되겠다. 뭐 제도 개선 하나 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호실은 그런 거 추진하는 데 아닙니다. 경호실은 오직 대통령을 경호하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께서는 매곡동 사저로 그냥 매곡동은 잘못 양산으로 그 전에 사시던 곳에 그냥 가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전직 대통령 경호상 안 돼서 하신 거고 가장 중요한 건 투기 분위기를 풍기고 싶어 하시는데 대통령의 사저는 개인적 매매가 안 됩니다. 투기가 불가능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기가 성립이 안 되고
그다음에 농지 관리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가 부재지주들이죠. 근데 그 부재지주는 사실 돈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거기까지 확대하는 거는 뭐 지금 주제가 아니라 그만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걸 야당에서 발표할 때 이런 식의 꼼수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저 경호시설 예산이 62억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원래 경호처 방어직 이 경비가 경찰청에서 할 때는 돈 안 들었습니다. 경찰 예산에 편입이 돼요. 원래 대통령을 경호할 때 근접 경호는 경호실에서 하고 외곽 네. 경호는 경찰에서 했는데 그게 법이 바뀌었죠. 네, 바뀌어서 그 경호 예산으로 다 편입이 된 겁니다. 전직 대통령의 직접 예산으로. 근데 이런 예산으로 따지면 지금 감옥 가신 MB는 퇴임 이후 무려 59억 원의 비용을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들춰내서 어거지로 대통령을 투기로 연결시키려는 거, 이미지상. 아, 이건 정말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논란은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아예 대통령께서도 과거 대통령들처럼 혼이 비정상이라거나 과거 대표처럼 혼줄 났냐, 뭐 정신줄 났냐, 이런 식의 정말 그런 그 나쁜 말들 쓰셔야 하나.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절제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아, 이거 그만하시고 그냥 LH 그러니까 저는 그냥 대응 안 하시고 여당 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최민희 의원처럼 이렇게 밖에 나와서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지나갔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야당이 하는 얘기도 지나갔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사실 그날 대응하시는 게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카드 사진처럼 떴어요. 카톡방에. 그래서 저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상 이런 단어를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뭐 좀스럽다는 단어가 쪼잔하다 뭐 이런 뜻인데. 아니, 그래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분이 불쾌하셨다. 여기까지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대통령은 공인이잖아요. 개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인인데 감옥 가신 분이 두 분 있는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성인 군자여서 늘 이래야 된다. 이런 거 아니요, 저는 성인군자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하는 국민들의 품격이라든가 수준이 있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의 품격 얘기하시면 안 되죠. 국민의힘이 사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게 저희 대통령이 품격이 높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높은 정도가 아니죠. 두 분 다 감옥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런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촛불 정신을 얘기하시고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시잖아요. 권현숙님께서 오죽 기가 막혔으면 대통령이 그랬겠어요. 새겨 들으세요. 국힘당 이렇게 얘기했고요. 1500님은 대통령이 좀스러워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무튼 LH 투기 사건이 갑자기 대통령의 사저 논란으로 갔습니다. 다시 또 아방궁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참 이 문제가 어떻게 좀 최민희 의원은 이제 그만 좀 하시라 이렇게 얘기했고, 최민희 의원은 왜 거기에 대응을 하셨을까, 대통령이 그 얘기합니다. 좀 이제는 잦아들까요? 대통령까지 나왔으니까. 뭐 지금 이거 말고도 너무 이슈된 얘기가 많잖아요. 지금 뭐 백신의 지속적인 우리 접종 문제, 또 이제 이게 확대되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방역을 해야 될지, 또 지금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걱정거리가 많고요. 또 지금 LH 수사, 이제 조사 끝나고 수사로 넘어갔는데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또 재발 방지 대책이 만들어질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많아서, 저는 이 이슈는, 대통령 사죄 논란은 이제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이슈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치고 빠지기. 네, 그런데 이 대통령 사저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안의 중요성보다 변창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LH 땅 투기 의혹 이 어떻게 정리될까요? 정리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국회에서는 뭐 하고 있는지, 왜 전수조사는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김연아 의원님. 네, 오늘 제가 저희 원내대변인 논평을 하나 받았는데요. 저희 이제 전수조사와 관련된 개인 동의 다 받았다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전수조사 합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 빨리 그 동의 받아가지고 제출하라고 저희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냈더라고요. 이제 그래요? 네.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하겠다. 예, 뭐 저희도 전혀 반대하는 거 없고 하자고 제안해서 응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국회의원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 와서 얘기했나?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신도시 지정을 둘러싸고 해당 인근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로비하고 압력이 들어옵니다. 네. 뭐 땅을 빼달라고도 들어오고 또 땅을 포함시켜달라고도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LH 직원들 15,000명 중에서 지금 20명밖에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조사에는 차명이나 친인척이 갖고 있는 토지는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것도 겁니다. 조사해야죠. 수사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거예요. 제일 지금 급한 게 뭐냐라고 보면 이렇게 여러 사람을 뭐 모래 아래에서 이렇게 뭘 찾아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특정 사안이나 조건에 대해서 찾고 나서 좀 수사를 넓혀가면서 이렇게 퍼즐을 맞추는 식의 수사를 해야 오히려 이것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특정 지역에서 어떤 투자나 투기 패턴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다른 지역에 이제 이렇게 비추어서 조사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지금 여당이 제시하는 방법이 정말 시간 끌기 같고 그다음 물타기 하는 것 같다는 오해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최민희 의원. 그 시간 끌기 하면 불리한 게 여당인데 여당이 시간 끌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앞뒤가 조금 안 맞는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개인 동의서를 다 제출했다고 하니 네. 이게 사실이고 빨리 국회의장한테 제출해서 이 조사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뭐 오늘 중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이게 제가 언론 보도에서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보도에 나왔습니까? 지금 그 저희 원내 대변인 논평이 문자로 왔는데요. 네. 제가 좀 읽어드리면 국민의힘은 이미 국회 전수조사를 위한 의원 102명의 찬성 동의 절차를 마친 상태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동의서를 받았다는 뜻이면 참 잘하셨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도 이제 민주당이 이걸 보지 않겠습니까? 아직 언론에 발표 안 된 따끈따끈한 거 최고위원님이 받으신 거니까 네. 민주당도 빨리 개인 동의서 받았다면 동시에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잠시 후 6시에 이어갈까요? 네. 그 다음에는 최민희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유담이 아빠는 작년 이맘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결혼 12년 만에 아들 유담이를 품에 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던 그날. 하지만 지금은 유담이를 그때처럼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백혈병 진단을 받은 유담이 아빠. 어린 유담이보다 면역력이 한참 떨어지게 된 아빠는 유담이를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가족들의 따뜻한 눈맞춤 덕분에 힘이 납니다. 언젠가 마주하게 될 봄처럼 환한 일상을 기대하며 오늘도 유담이 가족은 서로에게 미소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과 모레 전국적으로 황사가 뒤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부터 중국 내몽골과 고비 사막 부근에서는 황사가 발원을 했는데요. 게다가 지금도 중국 북동쪽에서는 황사가 발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황사가 내일 우리나라에 날아들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황사가 관측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가 내리긴 하지만 이 황사를 재우는 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이고요.
북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게 되면 오늘 강원도 동해안 지방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 또 경상남도 서부 내륙 지역과 남해안, 제주도 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이 비는 내일 새벽이나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 지방의 경우 10에서 40mm, 전남권은 5에서 10mm, 나머지 지역들은 5mm 안팎의 비를 내다보고 있고요. 아침에 비가 그치고 나면 하늘은 맑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전해드렸듯이 전국적인 황사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 서울 영상 4도를 비롯해 전국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 기온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날씨로 서울은 13도 안팎까지, 부산은 1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는 경상북도 지역에 강풍이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3.8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정치적 원의 시점 최민희, 김연아, 최민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민희 의원. 아까 얘기하던 거. 네. 그래서 우선 이게 이제 재보궐 선거를 놓고 공방의 소재로 삼는 거 당연하죠, 야당은. 그리고 계속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여당은 재보궐 선거를 놓고 공방만 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당이 해야 될 일은 이게 조사의 한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한 수사 네. 해야 되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왜 범위를 넓힌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범위가 그 LH의 투기 의심 직원부터 그 가족 이 수준이 아니라 선출직은 다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예. 저는 그건 순서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얘기해야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범위를 무한하게 확장시키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좀 수사를 질질 끌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국회의원은 상징성도 있고, 네. 그리고 이미 국회의원들이 절대 농지 가지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한겨레에서 보도 나온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보를 가질 위치엔 저는 처음엔 상임위 국토위부터 하자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래, 국토위 예결위부터 해야죠. 네, 거기가 예결위 국토위가 핵심인데 그중에서도 국토위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자는 의견인데 300명 전수조사로 가면 국민들 보시기에 좀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김연아 의원도 동의하죠? 그럼요. 네, 그런데 그 선출직에 그 뭐 10년 다 하자. 좋습니다. 근데 우선 현역부터 하고 그 다음에 가야지 한꺼번에 통으로 다 하자는 안 하자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조사 참 잘하셨습니다. 조사 방법의 네. 문제인데요. 사람을 갖고 조사하지 말고 지금 신도시 예정 지역의 토지의 소유자들을 갖고 역추적을 하자는 거죠. 먼저. 네. 효과적으로. 그러면은 거기 토지 소유 사항에는 옛날 의원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람으로 하게 되면 뭐 그럼 10년 전 사람을 하느냐, 5년 전 사람을 하느냐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토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사와 수사를 좀 펼쳐나가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 국수본에서 듣고 있지 않을까요? 김연아 의원님의 저 제안, 그 주변 토지 소유자들 중심으로 좁혀가는 건, 저는 사실은 그건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죠. 김연아 의원님이 강조하시니 그 좀 듣고 계시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즉시.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정세균 총리가 1차 조사하실 때 보니까 이제 사실은 조사 단계에서 한계도 있었지만 사람들, 직원들 중심으로 이제 막 이렇게 조사를 했고, 또 겨우 달랑 나온 게 20명인데 전수조사고 이제 첫걸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기는 한데 일단 저 민변하고 참여연대에서 13명이었고 그 외에 기사들로 좀 나온 것도 한두 개 됐는데 20명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이 나와도 걱정이죠. 많이 나오면 정말 더 절망인데,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게 과연 조사가 제대로 된 건가? 또 거기에 보니까 뭐 개인 동의 받느냐고 일주일 걸렸고, 친인척 빠지고 뭐 차명 빠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국민들로 입장에서는 좀 맥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요거는 짚어야 돼요.
저는 김학의가 나가는 그 도피하는 과정에서 예. 일부 김학의 도피를 막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에서 수사 의지를 중앙지검장을 보이고 막 그게 있습니다. 절차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범죄자가 뇌물 받은 자가 도피하는데 야 이것도 절차를 따져주네. 우리나라 되게 절차를 지키는 나라 됐네. 원래 그래야 됐는데 네. 그런데 이번에도 동의서 안 받고 그냥 하면 그게 다 불법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이걸 늦추고 싶겠습니까? 여당 출신이신데 빨리 하려고 해도 꼭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안 그러면 또 나중에 개인 동의서 안 받고 들여다봤다 그래갖고 검찰이 또 정세균 총리 소환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래서 개인 동의를 피하는 방법이 토지 등기부 등본을 먼저 띄워가지고 하자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부분은 빨랐다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조사의 한계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조사를 그럼 건너뛰고 수사로 넘어간다? 그것도 못할 일이고 그러니까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문제되는 사람들 그분들 거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개인 정보를. 그래서 저는 동의 과정을 생략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래서 저는 이게 수사를 빨리 들어가라. 이거는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조사 결과가 왜 그 모양이냐. 그건 조사의 한계가 아닌가 합니다. 수쌍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어요. 정부에서 못하겠으면 그 권한 저한테 넘기세요. 투기조사 어려운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를 좀 질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좀 많습니다. 자 시흥에서 여의도로 좀 오시죠. 여의도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기세가 조금 사그라들고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기세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세에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고무돼 있습니다. 네. 뭐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여당 지지율이 빠질 때 그 반사이익을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조국 사태 때도 그렇게 받지를 못했었는데 최근에는 보면 여당 지지율이 빠질 때 그 반사이익이 고스란히 국민의힘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좀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단계에 이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글쎄 고무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서부터 정말 좀 새로 시작한다라는 마음. 그리고 원래 좀 계속 못하다가 누가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좀 힘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그렇게 여태까지 계속 지다가 좀 힘을 얻는 단계? 그런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이긴다고 보십니까?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네.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90% 얘기하는 당직자를 본 적이 있는데요. 몇 네. 퍼센트 생각하십니까? 저는 99%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오세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은. 높습니까? 왜냐하면 이 분위기라는 게 경선이라는 게 이 추세를 반영하거든요. 그 네. 추세를 거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상승세이다가 갑자기 탁 떨어지는 며칠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힘들고 저는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안잘알이라. 네. 예, 정알못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를 너무 잘 알아요. 안알못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초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너무 잘 알아서 네. 결국은 그 국민의힘에 있는 다른 중진들이 안철수 후보 예찬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몇 명 있었죠. 네, 그런 분들 쫓아가면 국민의힘은 실패한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안 대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결국은 안 대표가 좀 기세가 꺾일 거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했고 그건 2012년에 단일화를 해본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대표랑 국민의힘이 단일화한다고 했을 때 네. 한번 당해보시라 좀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안철수 대표가 첫 단추 잘못 끼웠죠. 어떻게요? 처음부터 그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싶으면 국민의힘에 입당하든지 흡수 통합을 하든지 이런 방식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극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간단치 않을 겁니다. 되는 순간부터. 그래요. 네. 후보 등록일이 19일입니다. 19일까지 네. 단일화 결론은 날까요? 김연아 의원님? 일단 당 협상팀끼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했고요. 네. 오늘 오세훈 후보가 계속 저희 당에 와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멘트를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뭐라고요? 그 약속은 지켜질 거다. 네. 예, 그래서 저는 19일에 분명히 단일화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님 김종인 변수는 위원장님은 19일이든 20일이 돼도 단일화는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19일, 20일이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중요할까? 단일화는 되고 네. 지금으로선 초기의 기세를 보면 네.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높았는데 네. 지금 최근 나온 거 보면 뭐 지지율이 거의 반토막 가까이 네. 그런 것도 지금 3자 대결에서 3위로 1위나 2위는 굳건했었는데 3위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오세훈 후보가 1위로 치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추세가 되게 마지막에 반영될 가능성은 높다. 근데 이게 뭐 1% 100%라고 말 못하시잖아요. 우리 최고님께서. 네. 그런 상황이죠. 4392님께서 안철수 후보도 대책이 있겠지요 얘기하는데 대책은 뭘까요? 변수는 없을까요? 글쎄요, 제가 안철수 대표의 마음을 들어가 보지 않고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안철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이고 토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무슨 서울시장 후보가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뭐 정치가 너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래요? 협상 중에 그러면 있는데. 아까 대통령께서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발언도 정치에 너무한 게 없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그 부분이 아프신가 봅니다. 아니 저는 아픈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쁩니다. 네. 그 부분에 국민의 대해서. 한 사람으로서. 네. 그래서 저 사실은 만약에 우리 대통령께서 김종인 위원장처럼 어떤 사람에게 저렇게 말했다면 네. 정말 난리가 났을 텐데 김종인 위원장님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야당 대표, 네. 제1야당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면 국민의힘이 대통령께 너무했다. 그리고 대통령도 오죽하시면 그랬겠냐. 이거로 결론이 날 일이다. 네. 제가 뒤끝 있죠. 네, 뒤끝 있습니다. 자, 한마디 하세요. 아니요, 저는 어쨌든 네. 뭐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할 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그 문구를 보면서 기대감을 조금 기대 수준을 낮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선호님께서 3파전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고요. 네. 이왕이면 지금 안 후보도 단일화를 본인이 굉장히 처음부터 주창을 했고 또 후보자 간에 지금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네. 저는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된다면 그것을 깨는 사람은 안철수 후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네. 예, 근데 그러면 저는 정말 정치적으로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성빈님께서 오세훈 후보 입장에선 단일화 필요 없을 듯해요. 단일화 하지 않아도 안철수 대표 그러면 지지율 흡수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죠? 네, 사실 지금의 지지율 3자 대결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앞서가는 이 지지율이 사실은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오히려 단일화를 안 바랄 것 같은데 오세훈 후보가 우린 꼭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안철수 후보는 좀 불안하겠죠. 네. 진정성을 의심하고 막 이런 지금이 되게 미묘한 상황 같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이 단일화 얘기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먼저 꺼냈거든요. 예. 그 국민의 염원이다. 뭐 이걸 져야 하면 안 된다 해서 모든 명분을 이걸로 끌어왔는데 만약에 본인이 마지막에 승복하지 않고 단일화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니면 또는 단일화 직전에 뭔가 본인이 불리할 것 같아서 이걸 깨고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진짜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저는 한 가지 좀 불확실하긴 한데 이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오세훈 후보가 치고 올라가면 안철수 후보가 양보할 수 있죠. 극적으로. 아니요. 저는 그거는 뭐 그 극적 양보하고 이게 이제 수용하지 못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건데요. 그렇죠. 예, 단일화가 양보라는 건 단일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단일화가 안 되는 경우를 제가 상정하자면 그게 바라는 저희의 사실은 최악의 시나리오죠. 안 바라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가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요. 예.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네. 안철수 대표의 미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게 뭐 계속 러브콜을 보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도 이미 김종인 위원장이 예견하시고 네. 그것도 둘이 얘기 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초를 벌써 치셨습니다. 네. 그 부분 얘기를 하셨죠?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정치 경력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번에 후보가 되지 못하신다면 안철수 후보는 글쎄요. 앞으로 정치를 펴나가시는 데 있어서 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많은 그렇죠. 동력을 상실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실해도 어려워도 대권 도전하시는 게
이쪽의 법칙 아닐까요? 뭐 그거야 또 다른 판단이죠. 네. 1719님께서 안철수 후보는 도대체 몇 번을 양보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보라. 네. 6281님께서는 국민이 정하는 대로 단일화가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노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일화 막판입니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단일화하고 그리고 진검승부를 펼쳐야 되는데 4월 7일까지 어떤 변수가 있고 어떤 고비가 있는지 저희가 정치적 원의 시점에서 꼼꼼하게 잘 따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시민 여러분 꼭 투표장에 4월 7일 날 나가서 투표 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지금 하신 까먹어요. 우선 저는 LH 사태가 네. LH 해체하고 그리고 이게 주택공사랑 토지공사가 합쳤는데 두 공사가 조금 다 문제 제기를 많이 받는데 합치니까 비리가 이미 예고된 게 아닌가. 네. 비리 공룡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정부 여당은 이거 뭐 재보궐의 일희일비 뭐 이런 거 할 일이 아니라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는 만들어야죠, 김연아 의원님. 그럼요. 저는 해체 수순 밟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해체보다 더 급한 건 뭐냐면 지금 3기 신도시 잠시 멈추셔야 됩니다. LH를 해체 수순으로 개혁한다고 하면서 3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국민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된 주체가 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플레이어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잠시 멈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잠시 멈추면 또 다른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무슨 얘기를 해도 자유로운데 여당은 투기 적폐도 해소해야 되고 네. 그리고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물량도 계속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되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정세균 총리 정말 머리 하얗게 시실 것 같습니다. 네, 맡겨볼까요? 허동님께서 이거 서울만 방송되는 거 아닌데 지방 사람 서럽네 얘기합니다. 부산 선거도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요. 전국적인 소식 계속 전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는 전국적인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김연아, 최민희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책을 좀 읽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안 괴롭히니까 책 읽고 있군요. 자, 첫 번째 준비한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 사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갈등요? 자, 어떻게 된 건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복잡해요. 김학의 전 차관은 아직도 지금 문제가 이렇게 꼬여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현직 검사다, 이 부분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건데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사건에서 검사 처벌한다라고 하면 과거에 2차례나 수사하고도 봐줬던 김학의 수사 잘 못하고 봐줬던 그 검사들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그렇죠. 사실은 그 수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사건을 불기소 처리한, 그러니까 봐준 검사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 끝났대요. 다 끝났대요. 네, 이제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에 몰래 출국하려고 했던 그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네. 이를 못 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가짜로 사건 번호를 꾸미고 또 이를 수사하려고 했던 검찰을 막았다, 이렇게 지목된 검사들이 현재 피의자 신분입니다. 예. 그 두 사람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이모 검사인데요. 네. 그런데 올해부터 또 공수처가 꾸려져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가져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수사가 검찰이 좀 진행하다가 공수처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갔어요. 네, 그런데 또 지난주에 공수처가 아직 수사 인력이 제대로 꾸려져 있지 않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또 검찰로 보냈습니다. 검찰로 또 보냈어요. 네, 그런데 또 어제 발표하기를, 하지만 수사는 검찰이 하되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한다 이렇게 밝혀서요. 현재 검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반발하고 있습니까? 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두고 공수처 기소는 우리가 하겠다. 수사는 너희들이 해서 올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그걸 검찰이 반발하는 거네요. 네, 일종의 권한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모양새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공수처의 출범 자체가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깬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까지 한국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형 집행권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검찰이 다 가지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 힘을 남용한다는 비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되어 왔었는데요. 검찰이 너무 힘이 세니까 이게 권력이 비대화돼서 각종 부작용을 낳았었죠. 네, 특히 제19 감싸기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진짜 많습니다. 네, 그렇죠. 김학의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이죠. 네, 경찰이 하는 수사를 영장도 제대로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망쳐버리고 기소하지 않거나 네. 혹은 가로채버리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가로쳐가지고 묻어버려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기소를 하긴 하지만 굉장히 약한 혐의로 해주기도 하고 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2012년에 김광준 검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김광준 검사 사건 요거 중요합니다. 좀 들어볼까요? 네, 다단계 사기왕 조이팔 기억하십니까? 네. 이 사람의 측근으로부터 현직 검사가 10억 원대 뇌물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10억 원 받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 사건이 불거져서 경찰이 수사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검찰이 이 사건을 빼앗아 갑니다. 사실 경찰이 검찰 관련된 검찰 수사관 수사만 해도 검사들이 화내면서 야! 뭐해? 그러면서 가져와 그러면서 검사들이 수사하겠다고 하고 봐준 경우가 좀 있었어요. 네, 그렇죠. 검찰이 그냥 가져가서 그 수사를 제대로 진행만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봐주는 방식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한테 행선 맡겼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김광준 검사 사건도 그랬죠. 네, 그러니까 부패척결이라고 검찰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지만 제 식구 앞에서는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없어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한 거죠. 봐줬다가 다시 또 공분이 커지니까 그때서야 다시 수사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공수처 사건에서도 김학의 사건이 1호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가 좀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 김학의 사건을 두고 공수처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사건이 진행 중인데 지금은 수사 인력이 없기 때문에 3, 4주 정도 수사하는 데만 시간이 걸린다. 네. 수사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는 검찰이 하던 대로 해라. 하지만 수사 내용을 다시 공수처로 보내면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죠. 자, 3917님이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탁구 치냐? 자꾸 니네가 해라 이렇게 돌립니다. 검찰의 입장은 어때요? 네, 오늘 김학의 수사를 하는 검찰 수사팀장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공수처의 사건 송치 요구는 회계망측한 논리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묘하게 이렇게 또 조금 대립합니다.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내용인데 네. 사건을 검찰에 다시 보냈으니까 수사만이 아니라 기소까지도 검찰이 다 해야 한다라는 주장인데요. 네. 공수처가 검사 범죄에 대한 독점적인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힌 거죠. 네. 그러면서 오히려 공수처가 이 사건을 다시 가져가게 되면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 있는 위법한 행정행위다 이렇게까지 지적했습니다. 위법이다고요? 네, 그렇죠. 이제 마치 이 사건을 다시 공수처가 가져가게 되면 검찰이 공수처를 직권남용으로까지 수사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전 좀 받았는데요. 네. 물론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 앞으로 조금 자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전문가들과 좀 전화 통화를 오늘 했었는데 입법이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또 가봐야죠. 가보자고요. 자, 다음 뉴스 만나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의 2.5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제목만 보고 조선일보 기사라는 걸 좀 의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부제는 이렇습니다. 여건이 소박하다는 문 대통령 사저, MB 박 전 대통령과 비교해보니 인데요. 네. 이 기사에서는 사저 부지 면적을 표로 만들어서 비교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호동 부지를 제외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저는 796평,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는 309평,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3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보다 2.5배 크다는 기사가 나온 거죠. 네, 물론 숫자만 보면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사저 부지가 더 커 보이지만요. 이 기사에는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단순 평수만 비교할 수 없게 위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네.
당연히 강남과 시골은 굉장히 땅값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사저는 지방의 시골, 그러니까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라고 합니다. 산 옆에 있어요, 산 옆에. 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강남인데요. 네. 각각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 서초구 내곡동입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집 있는데 강남구 논현동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장 비싼 부촌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땅값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냥 평수만 가지고 비교하는 오류를 좀 범했다라고 보이고요. 예? 청와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저 부지를 모두 사비로 충당했고 10억 6,400만 원 정도 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제가 방금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평당 133만 원 정도 합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부지는 얼마 정도 합니까? 네, 물론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사저는 이제 건축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지금 짓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원래 있던 사저를 재건축했거나 혹은 있던 건물 자체를 매입했기 때문에 땅값으로는 좀 비교하기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돈 크기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달에 더 팩트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개별 주택 공시 가격은 101억 원이 넘습니다. 100억 원, 공시 가격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별 공시 가격이 5년 전에는 2015년, 그러니까 51억 원 넘었었는데요. 그 사이에만 2배가 더 올랐고 지금 더 많이 사실 올랐죠. 더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 예. 또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리고 작년에 부동산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냥 공시지가만. 실거래가는 훨씬 더하죠. 네. 예, 당연히 이제 그럴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8억 원 주고 2017년에 사저 샀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또 올랐겠네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저 크기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조선일보식 논리로만 본다면요, 오히려 경호 부지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비쌉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순 비교하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보도했던 게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네, 아방궁이라는 단어가 익숙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진시 황제가 지은 호화로운 궁전을 뜻하는 말입니다. 네. 호사스럽게 사는 것을 강조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쓰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단어가 정치권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공격하면서부터였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사저를 공개해서 사실 많은 시민분들이 가거나 언론 매체들도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방궁이라는 단어가 좀 어울리진 않는다라는 걸 가보면 좀 느끼게 될 텐데요. 네. 그런데 이제 참여정부 말인 2007년 9월 달에 보수 언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를 향해서 아방궁이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바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두 정치인이 굉장히 공격의 선두에 섰었는데 네.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입니다. 예. 한나라당은 현재 국민의힘 전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홍준표 당시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처럼 아방궁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또 나경원 당시 대변인은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서 이런 논평을 냈는데 노무현 마을 내지는 노무현 타운으로 불러야 할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에 성주로 살아가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방궁이라고 했는데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땅값하고 집 지은 것까지 주택 건설비까지 다 합해서 12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12억 원짜리 아방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백신 휴가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백신 휴가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백신 접종 후에 두통, 발열, 오한 이러한 반응들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네. 흔한 이상 반응이라고 합니다. 주사를 맞으면 독감 주사들을 맞아도 이렇게 나오는 그 정도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이 있고요. 언론이 특별히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백신의 이상 증상이 예상보다는 좀 세게 나타나는 의료진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백신 휴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백신 하루 맞으면 주사 한 번
하루 맞으면 하루 정도 쉬게 해주는 건가요? 네, 이제 그런 정책인 거죠. 하루 이틀 정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하자는 제도인데요.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관련된 언급도 했습니다. 백신 휴가 제도화에 대해서 면역 반응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루 정도 휴식을 가지는 시간을 부여할지는 조금 더 검토해서 확정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주사 맞기 싫은 사람들도 휴가 준다고 하면 아유 그럼 나도 백신 맞아야지. 그래서 백신 접종률은 높아지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효과를 노리면서 지금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항체 형성을 위한 면역 반응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런 것들도 시민에게 알릴 수 있고 접종 뒤에 쉴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기피 현상이 좀 줄어들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효과를 위해서 굉장히 고려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응급 체계 부담을 분산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한데요. 예? 이제 보통 백신 접종 후에 뭔가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사람들도 불안하니까 응급실에 달려갈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다음 달부터는 더 대상이 훨씬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맞거든요. 다음 달부터. 이제 그럴 때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응급실에 달려가게 되면 그 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효과를 좀 반감하기 위해서라도 휴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 국가가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하는 상황에서는 노동자에 대해서 유급 휴가비 줄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감염병 백신 접종 시를 추가하면 유급 휴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백신 접종은 자기가 코로나를 안 걸리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나 주변 사람들과 같이 공동으로 면역 체계를 만들자. 이런 공동체를 위한 목적, 이런 목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혼자 그러니까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하기도 하지만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지 우리 모두가 함께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인 건데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게 굉장히 공동체를 위해서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만들겠다고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백신 휴가가 생기게 되면 접종부터 휴식까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 그렇죠. 저 비정규직 노동자들 특고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 네, 그런 사람들은 또 여기서도 또 빠져나갈 거거든요. 네, 게다가 자영업자들도 있고요. 예. 네,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번 기회에 아플 경우에 쉬어야 된다. 그것이 권리다라고 좀 인식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프면 쉬어라. 이게 코로나가 발생하고 첫 번째 방역 당국에서 준 지침이에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또 저도 이번에 이거 보고 좀 놀랐었는데요. OECD 36개 국가 중에서 상병수당이 없는 국가가 한국과 미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상병수당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플 때 쉬고 그것을 이제 돈으로 보상해주는. 그러니까 유급휴가 같은 거죠. 아프면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아파서 쉴게요. 그러면은 유급으로 돈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유급으로 이제 쉬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죠. 돈을 그냥 주기보다는. 네.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미국도 주정부법이나 조례 같은 걸로도 이러한 유급 휴가를 백신 접종 후의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유급 휴가 준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좀 그런 부분에서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K-방역 잘해왔는데 이런 것도 좀 더 보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상상하면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OECD 36개국 중에 우리하고 미국만 상병수당이 없다. 이건 놀라운 얘기였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정현정 씨. 네, 퇴근길입니다. 도로 위의 정체 구간도 늘고 있습니다. 곳곳으로 사고 소식도 있어서 조심히 지나셔야겠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입니다. 북천안 부근 갓길에서는 승용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현재 처리 중이라서 조심하셔야겠고요. 기흥에서 수원까지는 3km 구간 정체입니다. 판교 분기점에서 이어서 밀리고 있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이어서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죽전에서 수원까지 7km 구간 정체고요.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서인천에서 부평까지 정체입니다. 부천에서 신월까지 이어서 밀리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간고속도로는 광주 방면으로 해인사 부근에서 거창휴게소까지는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근이시라면 미리 차로 변경하셔야겠습니다. 안전한 퇴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민생이 먼저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 찾아보겠습니다. 민생과 통하였느냐? 생생민생 통. 안진아 선아 민생생각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쿠팡이 뉴욕 증시에 입성했습니다. 예.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쿠팡에게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 예. 우리 노동자들 생명 좀 과로사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 제가 요즘 쿠팡 전문가로 다니는데요. 그렇죠. 쿠팡 전문가 안진걸 선생 모셨습니다. 너무 요즘 또 어두운 뉴스가 많으니까 네.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라이브에서 네. 격렬한 논쟁이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전현 직원님들의. 네.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너무 우리 서로 흥분하지 말자. 네. 세상을 조금 더 평화롭게 안진걸 긍정적인 것도 그렇죠. 많다. 안진걸 소장만 흥분하지 않으면 세상이 조금 조용해질 거예요. 저는 아주 나쁜 거에만 흥분하는데 네. 제가 보니까 좋은 뉴스도 많은 게 이번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GDP가 세계 10위가 됐고요. 네. 캐나다까지 제쳤다는 거예요. 네. 그럼 9위가 된다는 거예요. 네. 물론 서민 중산층의 삶이 여전히 팍팍하지만 대한민국이 이 와중에도 선방하고 있다는 그게 우리 국민들의 힘이거든요. 대한민국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예, 꼭 정부가 잘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고생하고 협력하고 연대하고 존중하면서 네. 이 길을 벗어났다는 것이고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주간지 디차이트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6개 대응 중에 대한민국이 OECD 중에서 4개나 1위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네. 코로나19 사망자와 실업자와 지난해 국가 채무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의 타격 정도 이 4개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듣고 무슨 갑자기 애국심을 고취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평가하는 거 세계적인 지표에 나온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네.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실업자 사회 약자들을 돕는 그들을 옹호하는 정책을 세우자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쿠팡 문제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네. 자, 쿠팡 이슈도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세상에 뉴욕 증시에서 상장이 돼가지고 시가총액이 100조 가까이를 기록했어요. 네. 그래서 그 김범석 창업주가 한강의 기적에 동참했다라는 평가까지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쁜 뉴스잖아요. 네. 우리는 항상 좋은 건 또 좋은 것대로 평가해주고 응원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맨날 피켓 갖고 다니는 것처럼 고강도 심야 배송 택배 노동자에겐 그래놓고는 최저임금 정도만 주는 쿠팡을 규탄한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쿠팡 본사를 갔다 왔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과로사 반복되는 쿠팡 제발 근절 대책을 내놔라. 네. 자, 쿠팡의 선방에 우리 박수 보냅니다. 그런데 최소 지금 8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과로사가 발생했다면 유쾌하지만 않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노동환경을 분석하게 했더니 쿠팡 전체 직원이 4만 명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고용을 많이 했어요. 이건 박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7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너무 많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가 없고 기업의 장기 지속 발전 가능성이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영국의 세계적인 경제 일간지인 파이낸셜 타임즈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열악한 노동 환경, 과로사가 발생한 환경으로는 세계 시민들이나 투자자들의 지속 가능한 지지나 응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 예. 쿠팡에서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이제 쿠팡에 대한 부정적 비판하면 이제 서운하시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보니까 대전 MBC, 일요신문, 그 다음에 프레시안, 한겨레 등의 억대 손배슬 했거나 언론중재에 자꾸 제소를 해요. 아니, 어디서요? 예, 쿠팡이. 쿠팡이 왜요? 이것도 비판해야 됩니다. 일종의 이제 전략적 봉쇄 소송 같은 거죠. 자기들에 대한 비판 못하게 아예 몇 천만 원도 아니고 억대 소송을 제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언론계에서 큰 이슈가 됐습니다.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언론들이 고발하고 비판했던 게 뭐냐면요. 자, 자꾸 왜 과로사가 발생하냐. 그렇죠. 물류센터에서 집단 발병했었죠. 예. 왜 자꾸 집단 발병 발생하냐. 네. 이런 걸 지적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계속 언론에서 지적되는 게 지금 사람을 거의 뭐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노동을 그 강요 또는 강조하는 구조로 사람들이 지금 쓰러지는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밤에 철야로 물류를 분류하고 배송을 한다. 네. 10시간 가까이. 네. 저는 건장한 젊은 분도 쓰러진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걸 1년 가까이 했다면. 아, 그럼요.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한 분이 10시간 심야 배송에 종사하다가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로사 추정됩니다. 제가 과로사라고 무조건 말은 안 않겠습니다. 또 그걸 관리하는 쿠팡맨을 관리하는 관리자도 한 분, 뭐 주당 16시간 근무, 아니 주당 60시간, 70시간까지 근무했다라는 이제 그런 동료들의 증언도 나와 있는데 그런 과로로 추정되는 또 한 분의 2명이나 숨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다음 쿠팡은 국민들에게 이제 이걸 내놔야 됩니다. 국민들과 지금 이제 세계적인 회사가 됐잖아요. 네. 시가총액만 100조 가까이 기록했으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과로사를 어떻게 근절하겠다. 그다음에 70% 이상이 비정규직인데 이걸 어떻게 줄이겠다. 지금 쿠팡은 이렇게 사람을 일용직 또는 계약직으로 뽑아가지고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혹독한 경쟁을 시킵니다. 혹독한 훈련을 시켜서 거기서 살아남는 일부만 정규직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서로 불만을 다 어쨌든 경쟁돼야 되고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된다 그러고 화장실 갔다 늦으면 혼난다 그러고 막 이게 지금 언론 보도에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런 지적이 누구나 비판받고 지적받으면 불쾌하죠. 불편할 거고 저도 이해합니다. 쿠팡을 한편으로 응원하면서도. 그러나 이런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와 우리 국민들의 지적에 쿠팡이 떳떳하게 개선을 내놨을 때 쿠팡은 정말 세계적인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자상거래 기업 중에 쿠팡처럼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주도적으로 지금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과로사가 나온다. 이런 세계적인 기업에서 과로사가 끊이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됐죠. 고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소장님.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우리 온 국민이 분노하는 LH 이슈인데요. 네. 자, 이 LH 이슈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LH 문제로만 국한해서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예, 그럼요. 대다수 국민들은 LH의 하급 공기업 직원들도 저렇게 했는데, 네. 그러니까 아예 그 광명시 일대에서 막 사람들이 티가 날 정도로 다녔다는 거예요. 밤에 그렇죠. 나무 심고 가시고. 근데 자 그렇다면 그동안 더 많은 알짜 정보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고위 공직자들이나 고위 정치인들은 얼마나 이제 우리 시중의 말로 해먹었겠느냐. 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예. 자, 여기서 민변참여연대가 이걸 폭로했기 때문에 민변참여연대의 요구를 제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자, 국가수사본부가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하고 조사 수사를 병행한 다음에 여기서 반드시 이것을 LH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네. 그동안 이런 이해충돌을 야기하면서 부당하게 사적 탐욕을 한 사례가 너무나 많다. 네. 대표적으로 박덕흠 의원도 그런 지적을 받았고요. 예. 최근에 탐사 프로그램에 나왔던 전복문 의원이나 이주환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오해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 국민들의 요구는 뭐냐면 자 LH 사건 완전히 발본색원하고 다시 이런 일 안 벌어지게 해라는 거 하나고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뽑아주세요. 그렇습니다. 불에 뽑아주세요. 완전히 얘기하죠. 영원히 근절시키자는 거 하나고 두 번째 그동안 솔직히 우리 국민들 정말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 특히 부동산 문제에 속상하고 특히 집 없는 국민들 얼마나 열받습니까? 이런 상황에 부동산이나 개발 관련 인허가나 부동산이나 주택으로 이런 정보를 부당하게 악용해서 떼돈을 번 고위공직자들 현직이든 전직이든 전부 다 이번에 밝혀내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수조사 요구는 이건 어느 정당이 제안했다고 해서 그걸 정파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이게 민심이고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지금 다 조사하자. 자 민주당도 전수조사하기로 했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그러자 하고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하기로 한 겁니까? 네. 뭐 홍준표 전 대표는 왜 국민의힘이 그걸 안 하려고 하냐? 네. 그러면서 엄청나게 비판했는데 이제 합의가 했어요. 됐습니까? 예. 바로 이겁니다. 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LH나 SH, 그다음에 국토부 고위 전현직 공무원, 그다음에 구의원, 시의원, 그다음에 지자체의 개발 담당, 부동산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데 연루된 가능성이 아주 많고 이건 옛날부터 제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참여연대 일을 했잖아요. 제가 네. 곰곰이 기억을 해보니까 19대 국회 때부터 거의 10년, 20년 전부터 부패방지법 제정은 됐잖아요. 네.
그때 참여연대가 주창했던 게 뭐냐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이해충돌 방지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처리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 박덕금 사태를 겪고도 처리가 안 된 겁니다. 전복민 사태 나왔을 때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전복민 의원이나 이준 의원님을 분석해 보면 이분들이 부산 시원일 때 네. 개발 정보에 접근했거나 또는 직권을 남용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늘렸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인척이 네. 대형 또 건설회사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관련 일을 하면서 재산이 실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부산 시민들이나 이분들 보기에는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런 걸 통째로 없애려면 이번에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데 이거 방해하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법을 막 이상한 이유를 들어서 방해를 할 겁니다. 네. 그게 범인입니다. 제일 네. 나쁜 사람입니다. 자, 이 법은 뭐냐면 너무 네. 쉽습니다. 자, 박덕금 의원 예를 들어도 그렇고 예를 들면 LH 지원도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자, 자기의 부동산 주택 전부 다 등록하게 하는 겁니다. 사전에. 네. 그다음에 신고, 그다음에 거래 내역 계속 신고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싫으면 공직자 안 하면 되는 거죠. 국회의원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자기와 관련된 상임이다. 네. 그러면 원천적으로 그 상임위는 못 들어가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상임이 들어가려면 그 전에 다 처분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몰수가 안 되네, 뭐 여러 가지 처벌 조항이 약하네 그러잖아요. 이분은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은 제정안으로 지금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고요. 제출했어요. 정부안까지 제출되어 있고요. 네. 진직에 작년 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이렇게 이제 공공주택 공급하는 단지에서의 정보를 또는 비밀을 누출해 가지고 사적 이득을 보는 경우에 다 그걸 부당이득 환수도 할 수 있고 몰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LH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그다음에 이런 부동산 시장이 너무 혼탁하잖아요. 불법이나 비리도 많고 네. 그것을 감시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부동산 감시국위를 설치한 부동산 거래법 제정안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LH 사태를 예방하는 5법이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야 할 것 없이 많이 제수출하셨습니다. 네. 이거야말로 저는 지금 LH 사태를 가지고 막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 이거 그 시간에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국민들을 위한 길이다. 네. 저는 이 법만 통과되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뭐 일반 시민들의 투자인지 투기인지 아슬아슬한 그런 부분들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제어가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완벽하게 근절됩니다. 국회의원들도요. 예.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공직자들이 공적인 정보를 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계속 추구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정 그렇게 사적인 탐욕을 추구하고 싶으면 공직을 안 하시면 되잖아요. 네. 제일 나쁜 게 권력과 명예와 부를 동시에 추구하는 욕심인데 그것도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추구한다는 겁니다. 네. 합법적인 방법도 아니고. 네. 그럼 우리 국민들 용납이 안 돼. 지금 그래서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네. 언뜻 보기에는 그게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LH 사장 출신의 국토부 장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으로 쏟아지지만 좀 더 근본적인 민심으로 돌아가면요. 그동안 전현직 모두 고위공직자들, 고위정치인들, 공기업 직원들이 이런 짓거리를 다 해왔구나. 네. 세상이 많이 투명해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그렇죠. 아직 멀었구나. 이게 네. 분노의 민심이거든요. 예. 하면 다 부당 이득 환수하고 이번에. 네. 그다음에 다시는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진짜 이런 짓 하면 폐가 망신하게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번이 네. 부동산 투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네. 기회이기도 그러니까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이고 전화위복이 된다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분노해가지고요. 예.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5개 법 이거 방해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어떻게 제정되는지 우리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고요. 안진걸 소장이 눈 부릅뜨고 막. 예, 제가 하도 화가 났고 지금 눈물이 잠깐 찔끔 나왔어요. 그랬어요? 이 법들을 화나가지고? 저희가 수십 년 전부터 요구했었거든요. 네, 알겠어요. 또 네, 예. 알겠어.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로젠 택배에서 또 지금 한 분의 노동자가 3월 13일 날 쓰러져서 과로사로 추정되는 쓰러져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로젠 택배 본사 앞에 내일 2시 항의 방문 가거든요. 네. 제가 또 직접 참여합니다. 알겠습니다. 갔다 와서 다음 주에 또 상황 보고 드리고요. 어쨌든 이 공직자 공기업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만큼 뿌리 뽑는 거 우리 주진 라이브와 제가 함께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849님께서 야간 근무, 새벽 근무 많이 하면요 흰머리 빨리 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요. 건강도 많이 해치고요. 체라 노동은 발암 물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네, 각별히 건강도 좀 챙겨 주십시오. 쿠팡 말입니다. 네. 생생민생 통 안진걸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귀갓길 여성 죽었는데 경찰이 일찍 다녀라. 영국 여성들의 분노.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13일 날 오후에 런던의 남부에 사람들이 촛불과 꽃을 들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에버라드라는 여성이 지난 10일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3일 날 친구 집에 다녀오겠다면서 나갔다가 실종됐는데요. 범인은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어둡고 위험한 곳을 다닌 게 아니었고요. 매일 수백 명이 지나는 그런 거리를 갔어요. 그런데도 납치돼서 살인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내 안전을 책임져야 했다. 음주와 옷차림도 신경 써야 했고 조깅할 때 헤드폰도 쓰지 못했고 어두운 곳도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남성들이 따라오는 것을 느끼면 가짜로 전화하는 척했고요. 경로를 변경한 경험이 있었다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성은 일찍 귀가하거나 되도록 집 밖을 나가지 말라고 얘기했다가 큰 비판이 있었답니다. 공격당한 여성의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공간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다. 남자들이 잘못했다 얘기합니다. 어떤 여성은요, 더 이상 딸들을 일찍 들어가라고 요구하지 말고 아들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오후 6시가 되면 남성들을 통행금지시키고 여성들의 안전을 확보하자고 이렇게 외친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참, 아직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영국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미얀마를 돕고 싶어요. 오체투지부터 모금까지. KBS 기사인데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반대하는 시위대를 계속해서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사상자는 계속 늘고 있고요. 국내에서 미얀마를 돕자 이런 모금운동이나 1인 시위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얀마를 돕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님 4명이 도로 위에서 큰절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갑니다. 오체투지를 하고 있어요. 미얀마의 희생을 멈추게 해달라는 오체투지 행렬이 계속됐습니다. 오체투지를 한 지몽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받은 미얀마 시민의 참담한 소식에 마음이 아리다 못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면서 사회에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정범래 씨는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한 달 넘게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남일 같지 않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쿠데타 이후에 성금을 보내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오늘부터 계류기간 만료를 앞둔 국내 거주 미얀마인들에 대해서 인도적 특별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얀마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백신 맞으러 와 첼로 집어든 동네 아저씨. 알고 보니까 요요마.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미국에서요. 미국의 한 실내체육관인데 백신 접종을 하는 실내체육관인데 갑자기 어수선하던 실내에 갑자기 첼로 선율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등 아주 익숙한 곡조가 흘러나옵니다. 어수선하던 실내는 일순간 조용해지고 모두가 연주에 집중합니다. 그
연주자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였습니다. 2차 접종을 하러 이 체육관에 오면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제가 첼로를 챙겨가도 됩니까? 연주를 해도 됩니까? 그랬는데 가져오라고 해서 자 주사를 맞으러 와서 첼로 연주를 했던 겁니다. 현장 책임자는 약간의 음악만으로도 건물 전체가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아주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정말 치유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답답한 시대에 음악이 주는 선물, 이것이야말로 예술의 힘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는 그런 요요마의 마음, 진짜 예술가라면 이렇게 지치고 아픈 이웃 옆에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가슴 뭉클했습니다. 요요마 그리고 피아니스트 캐서린 스토시 연주한 아베 마리아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